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특수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은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1, 3월 기본 이론을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마 여기에는 처음 시작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는 다시 시작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1, 3월 강의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잘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수 선생님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선생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할 거예요. 아마 초수 선생님들은 용어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딱히 공부에 왕도가 없어요. 그냥 계속 보고 듣고 쓰고 하시면서 반복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나 이거 알고 있는데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1월 때부터 바로 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작년에 엄청 아깝게 떨어지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마음을 낸 선생님이 드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식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들을 때, 나 이거 알고 있어. 라고 넘기시기보다는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워딩대로 좀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교재에서 1번의 시작이 바로 의사소통 장애잖아요. 의사소통 장애는 아마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일 책 1권에서 제일 첫 번째 장애 영역으로 배치한 이유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또 이번에 기출문제에 제가 추가 자료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추가 자료들이 작년이라고 할까요? 22년도 기출 문제예요.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가 꽤 많이 나왔죠. 유초, 중 가리지 않고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빈출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의사소통 장애를 특히 또 기출에 잘 나오는 의사소통 장애를 꽉 잡고 가신다면 좀 고득점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 첫 시작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를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아마 선생님들 총 전환 교육까지 포함하면은 13개의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편식하시면 조금 고득점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13개의 과목 중에서 작으면 한 문제 안 나올 수 있고 많으면 한 두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영역을 완전 버려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편식하시지 마시고 전 과목을 두루두루 잘하시면 아마 고득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저는 지체장애인데 지체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지체장애, 행동수정. 이 4과목의 대표적인 게 특징이 뭐냐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양이 많은 영역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한 번 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과목들을 꽉 잡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일단 특수교육학이 대부분 다들 이해라고 하지만 이해만 해서는 절대 답 쓸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이해만 해서는 거기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쓰지 못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플러스 철저한 충분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특수교육학이에요. 진짜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는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초수이신 선생님들 제외하고 다시 돌아오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2, 3개월 푹 쉬다 보면은 다시 리셋돼요. 다시 외워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이어서 가져가시면 그래도 잔상이 많이 남아 계셔서 작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 번만 강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강의는 일단 저랑 같이 한번 개요를 점검하실 거예요. 저는 글씨를 이렇게 패드나 칠판을 잘 못 써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패드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교재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교재를 꼼꼼하게 보고 단권화 또는 서브노트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단권화 노트를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어쨌든 선생님이 수요일, 목요일 하루하루의 수업에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조금 하나가 더 추가되죠. 바로 우리가 한 주차마다 장애 영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목요일이면 한 영역이 끝나게 돼요. 목요일은 의사소통 장애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제가 잠깐 복습할 시간을 드리고 다빈출 특강이라고 하는 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브노트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조금 비속어인가요? 구조화로 조직이에요. 구조화를 선생님들 그냥 머릿속에 꽂아드리려고요. 그래서 구조화를 엄청 많이 반복하고 모든 자료의 구조화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조화 들어가고 이러한 구조화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다빈출 특강 자료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구조화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 한 4,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에서 2번, 3번 중요하게 반복되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형성평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빈출 주제이기도 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요일, 목요일 공부해왔던 저희가 기본 이론에서 봐왔던 충실히 공부하셨으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서 이것도 계속 구조화거든요. 구조화에서 제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푸시는 거예요. 이거를 목요일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요일에 목표 달성하고 목요일에 강의를 통해서 목표 달성한 후에 이제 목요일에 최종 점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지 막상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딱 자리를 잡으면 이제 12주라고 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은 끝을 내셔야 돼요. 중간에 저도 수험생 시절에서는 초수 때 흐지부지 해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서브노트 만들다가 그만두고 이랬던 기억이 진짜 많은데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정했으면은 그거를 좀 꾸준히 완성하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 3월에서는 일단 단권화 작업, 그래서 저의 교재에 단권화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브노트를 타이핑 하시거나 손으로 쓰시든지 자신만의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참고 자료는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시면 되죠. 이런 개요들이 다 있으니까 개요에 교재에 어떤 걸 추가하시든 그런 자료를 추가하셔서 만드는 것이 서브노트가 될 거예요. 네, 둘 다 괜찮고요. 초수면은 저는 조금 서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장수 이상인 선생님들이셔야지만이 서브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뭐가 들어갈지 빼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때 되면 서브를 만드실 수 있지만 초수 때는 조금 저는 비추천합니다. 초수 때는 차라리 잘 되어 있는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하는 게 좀 더 안전해요. 그래야 빠지는 내용도 없고 내가 원할 때 뭔가를 찾을 수 있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게 또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브노트는 어쨌든 요약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찾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추가하면 추가했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되는 느낌의 자료라면 단권화는 계속 보다 보면은 버릴 거 버리고 추가할 거 이미 있고 이런 느낌이라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의 교재는 제가 수험생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강 선생님들은 시간이 된다면 제가 만들었던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빈출 특강이 목요일날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수요일 강의 끝나고도 저랑 같이 단권화 노트로 정리 잘 해주시면 아마 목요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 기출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이번에 교재를 개정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내용 거의 없었고 이미 제 교재에 거의 다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류만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찮으시겠지만 미뤄두시지 마시고 해당 주차의 영역에 한한 기출문제를 잘라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패드로 작업을 해서 저의 교재에는 조금 미리 다 붙여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기출문제를 어디죠? 뭔가를 많이 붙여가지고 페이지 18쪽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해당 영역 내에서. 네, 그렇게 강의에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작업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 책 날개의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아마
기출문제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해당 내용이 바로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고 기출문제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이 몇 문제를 대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게 기본 이론이잖아요. 기출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 몫이에요.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옆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오시고 만약에 궁금한 제가 모범 답안도 드렸잖아요. 모범 답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책 날개 옆에 있는 기출문제의 답안이 다 있거든요. 풀어보시고 선생님께서 채점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주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강 선생님들은 카페 내에서 학습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점이 학습 질문인데 다 비공개로 다시는 바람에 제가 똑같은 질문, 비슷한 유사한 질문에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습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비공개보다는 공개 댓글로, 공개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하나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강 선생님들은 궁금하신 점 바로 다음 주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직강의 특혜잖아요. 궁금하신 점 바로 물어보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조금 공부를 해오시면 더 물어볼 것도 많고 가져가실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질문하시거나 카페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단권화 노트는 의사소통 장애 페이지를 세보니까 30페이지더라고요. 한 20장 정도가 돼요. 33페이지 나오니까요. 양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부의 분량을 정해드렸는데 이건 진짜 떠먹여주는 거고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는 원래 수, 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금, 토 이렇게. 근데 나는 조금 초쓰고 외워야 될 용어가 조금 낯설고 이렇다라고 하면 저처럼 4일로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좀 쉬세요, 선생님. 상반기 때 너무 달리면 하반기 때 조금 너무 지쳐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일관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조금 푹 쉬시면서 충전하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조금 하셔야 나중에 비축해뒀던 체력을 깎아 먹으면서 하반기 때 공부를 이어나가실 수 있어요. 절대 까먹지 말고 상반기는 평일에는 좀 충실히 공부하시고 그 중에 하루는 좀 푹 쉬시면서 체력을 충전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요일은 비워뒀어요. 그다음에 화요일까지 공부를 하시고 수요일, 목요일 다시 직강 오셔서 원하시는 부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도를 착착착 나가려고요. 12주라고 하는 시간이 좀 되게 길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정서 행동이랑 자폐 같은 경우는 양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차, 3주차는 강의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주차 때 선생님 혹시나 의사소통을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하셨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12주라고 하는 기본 이론만 탄탄해도 선생님 진짜 반은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1월 달부터 3월 달 진짜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내였고요. 그러면 자료 한 번만 확인해 보실게요. 가지고 계신지. 네, 오늘 이렇게 의사소통 장애 날개 문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시간이 되시면 제가 여기 가위하고 풀 가져왔거든요. 쉬는 시간에 마음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잘라가지고 붙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런 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접착풀? 이거 좋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재접착풀로 붙였다가 다시 떼서 볼 수도 있고 겹치더라도 좀 들어서 볼 수 있어가지고 재접착 풀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쓰시면 될 것 같고 인강 선생님들은 구매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개요는 저랑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활용할 거고 선생님들 스터디 하시거나 나중에 조금 공부하실 때도 개요들이 필요해요. 선생님, 저 구조화라고 하는 게 진짜 다른 게 아니죠. 구조화라고 하는 건 엄청 세세한 구조화가 있고 큰 구조화가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다 인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세한 구조화를 공부하시다가 점점점 크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좀 단계별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했으면 한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해 왔어요. 단권화 노트에 6페이지에 이거를 좀 잘라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도 이 부분만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은 교수님 책만 실려 있어가지고 김영태 교수님 책을 제가 또 따로 좀 분류를 했거든요. 이 부분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밑에다가 제가 조금 이따 단과 노트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강론, 즉 작년에 고은 교수님 책이 저는 이번에 개정을 안 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추가해드렸고, 사실 이 표는 단과나 노트에 이미 있어요. 하지만 기본이론 교재 단과나 하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드린 거예요.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밑에 있는 것도 스페듀 교재의 신강론, 작년 고은 교수님 책이 3판이거든요. 2판과 3판을 제가 비교하면서 추가된 거를 위주로 봤어요. 추가되거나 새로 들어간 내용들을 위주로 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단과나 노트에 있긴 있어요. 전부 다. 선생님들께서 기본이론 교재에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만 여기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과나 노트에 없어요. 네, 이거만 조금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는 카페에도 있으니까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빈추 특강 자료는 지금 없으신 게 당연해요. 내일 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게 형성평가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장애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책을 펴주시고요. 일단은 서브노트 자료 페이지를 펴주세요. 잠시만 한 번만 껐다 켤게요. 네, 의사소통 장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빈출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나올 만한 게 항상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이 항상 정의죠. 해당하는 장애 영역의 정의가 뭐냐부터 나오게 될 텐데, 장애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돼요, 선생님. 그래서 해당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의사소통 장애가 무엇인지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파트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이 교육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간 평가랑 분석 이렇게 해서 파트 3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양은 아마 교육에서 조금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의사소통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제일 첫 번째 부분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기로 넘어오세요. 의사소통 장애의 정의 및 분류에서 크게 우리는 장특법 정의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의, 아샤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일단 아샤 분류를 먼저 보실게요. 아샤는 미국 언어청각협회를 말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다만 이 분류가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정의를. 그래서 아샤에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텐데,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말장애와 언어장애가 가장 기본이에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말을 산출하는 거. 어떤 기관이 관여하냐면 호흡, 그 다음에 공명, 조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 산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한 말 산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다라고 해서 아샤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음 우문 장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음 우문 장애는 발음의 문제예요. 발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조음, 음운 장애라고 부르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 조음 장애랑 음운 장애는 똑같이 양상을 보면은 발음의 문제를 보여요. 뭔가 발음이 불명료하거나 뭔가를 바꿔 말하거나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조음 장애는 그 원인이 뭔가 말 산출 관련된 근육에서의 문제, 말 산출 기관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음운 장애는 말 산출에 관련된 기관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유로 뭔가 발음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음운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조음 음운 장애로 묶어서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조금 약간 유창성 장애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을 더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말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억양, 리듬 이런 것들을 유창성 장애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크게는 말 더듬과 말 빠름증, 다른 말로 속화라고도 하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운동 말장애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운동 말장애는 사실 조음 우문 장애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 말장애는 중추 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발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운동 말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볼 때 여기 조음 우문 장애의 기질적 원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질적 원인을 3가지라고 하면 재수이사 선생님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좋은 기관의 문제, 청력의 문제, 중추신경계의 문제에 운동 말장애가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샤에서는 이렇게 4개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 강론책에서는 운동 말장애를 조음후문 장애의 기질적 원인의 하나로도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동 말장애는 키워드가 그거예요.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인해서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것. 크게는 마비 말장애와 말 실행증이 있죠. 음성 장애라고 하는 건 크게 기질적과 기능적으로 나누게 돼요. 기질적은 진짜 말 그대로 병변이 있거나 장애로 인해서 음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기질적 음성 장애, 기능적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음성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말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장애로 분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언어장애는 선생님들 버리실 것 진짜 다 버리셔도 되거든요. 언어 발달장애 나오기 어려워요. 유아 선생님들도 언어 발달장애는 명칭으로 묻지 않을 거예요. 단지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언어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언어 발달장애라고 부르지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언어 발달 지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시험 문제 좀 나오기 어렵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단순 언어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중등 문제에서 실어증이 진짜 10년 만에 오랜만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언어의 규칙과 관련된 건데요. 언어의 규칙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는 실어증과 단순 언어 장애를 아샤에서는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 이 구조를 잘 외우셔야 돼요. 오늘 배우는 것들이 각각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장애에서는 조음후문 장애, 유창성 장애, 운동 말장애, 그 다음에 음성장애, 언어장애에서는 언어 발달장애는 잘 나오지 않지, 그 다음에 실어증이랑 단순 언어장애 이렇게 위주로 보시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린 아샤에서 장특법에선 어떻게 가져왔냐를 보시게 될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언어장애예요. 특히 아샤에서는 단순 언어장애를 차용해 왔어요. 단순 언어장애. 그래서 다른 모든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어의 수용과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 즉 인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인지는 정상인데 언어에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린 단순 언어장애라고 하고, 우리 장특법에서는 딱 하나의 언어장애만 포함하고 있어요. 실어증은 포함되지 않죠. 네, 실어증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말장애예요. 말장애,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운동 말장애 빠졌죠. 운동 말장애를 조음후문 장애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조음장애 다양한 원인 중에서 중추신경계 결함에 있어서 생기는 발음의 문제를 우리는 말 운동 장애라고, 운동 말장애라고 하고, 조음의 부족이 있다라고 그냥 몰아버린 거죠. 조음 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 장애인데 단서가 하나 더 붙죠. 기능적 음성 장애, 즉 후두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후두의 장애, 목소리의 장애로 인해서 생긴 어떤 기질적인 음성 장애는 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음성을 지나치게 과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학생만 우리는 의사소통 장애라고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는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를 이제 진단하거나 선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학생이 의사소통 장애고 어떻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와 관련해서 구문검사, 의문검사, 언어 발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게 될 거예요. 구문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넘어갈게요. 조음후문 장애 일단 보시고 같이 여기까지만 1교시 여기까지 목표예요. 그래서 조음후문 장애 넘어오시죠. 말장애부터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조음후문 장애를 볼 때는 선생님 모든 장애 영역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정의, 그 다음 해당하는 장애의 원인, 그 다음 해당하는 장애를 어떻게 진단평가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해당하는 장애를 진단평가했다면 어떻게 중지할 건지, 이렇게 크게 4파트예요. 마찬가지로 조음후문 장애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음후문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무엇이고, 그 다음 시간에 할게 치료, 이제 중재와 관련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정의, 원인, 평가 기준까지만 살펴보자고요. 아까 조음후문 장애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발음이죠, 발음. 단어를 발음할 때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특수교육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말 산출의 문제라고 불러요. 발음은 제가 말하는 용어고 말 산출의 문제다라고 부르는 것이 조음후문 장애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보시면 조음과 음운 장애가 합쳐져 있죠? 원래 이거 조음, 음운 장애는 말장애인데 말장애에 해당하는 발음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사실 조음 장애예요. 음운 장애는 사실은 언어 장애거든요. 하지만 드러나는 양상에 있어서 발음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뭔가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게 말 산출의 어떤 근육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학생이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음에 오류를 보이는 건지를 현장에선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냥 통합해서 조음, 음운 장애라고 부르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말 산출 장애라고 부르기도 해요. 말소리 장애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예 이제 조음, 음운 경계를 없애버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를 좀 구분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를 비교하는 포인트 한 가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원인에 있어서도 기질적과 기능적. 이제 기질적이라는 용어랑 기능적이라는 용어 조금 정리되실까요? 기질적은 뭔가 원인이 뚜렷한 어떤 병변이나 장애로 인한 거고 기능적은 원인이 뚜렷하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이 학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기질적, 이 세 가지 묻는 거 기출 문제였어요. 기질적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질적 원인에 한해서 조금 외워주시는 거 필요할 거고 저희가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기능적이라는 거 하는 거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묻기 좀 쉽지 않아요. 학생의 낮은 지능이 발음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력에는 이상이 없지만 듣는 소리를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정,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능적 장애라고 부릅니다. 기능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건까지 살펴볼 거고요. 평가 기준이 진짜 중요해요. 평가 기준 6가지를 아마 좀 달달 외우시지 않을까. 실제로 작년에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극 반응도 나왔고요. 자극 반응도 나왔었어요. 네, 시험 문제에서 중등에서 벌써 이미 2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유초 선생님들도 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평가 기준 6가지를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별, 음소, 자음. 음소에는 뭐가 있죠, 선생님?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에는 그느, 드르, 그다음에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음 또는 모음 정확도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책에서는 그냥 자음 정확도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개별 음소에 대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류, 음운 변동을 패턴을 분석하기도 해요. 다음에 3번째가 학생이 해당하는 음소를 습득하는 연령에 찼는지 안 찼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발달 연령이라고 해요. 특히 유아에서는 그런 거 나오죠. 시옷 음소, 선생님들 아마 지금 여기에 시옷 음소를 잘 발음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늦게 발달하고 가장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음소 같은 경우에는 만 5세에 발달하긴 하지만 리을 음소는 아예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 르가 답인출이에요. 그래서 스르그만 아시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시옷은 6세, 리을은 5세 이렇게만 가져갔었어요. 나머지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스르 정도 중요한 어떤 음소 정도만 가져갈 거예요. 자극 반응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오늘 정의까지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오류를 보이는 음소에 대해서 교사가 청각적, 촉각적, 막 시각적인 모델링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이 발음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자극 반응도예요. 내가 자극을 주었을 때 학생의 반응 정도를 보겠다. 그래서 반응률이 높은 것을 먼저 지도하게 되면 어때요? 조금만 단서를 줘도 잘 발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극 반응도예요. 오류 자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위에 있는 음운 변동 분석이랑 유사하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자질 분석은 이렇게 보진 않을 거고 해당하는 자질과 관련된 변별 자질 접근에서 더 자세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 오류 자질 분석은 여기 있는 음운 변동 분석이랑 그 분석 방법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로는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네. 다음에 말 명료도와 말 용이도 유일하게 아직 시험지 나오지 않은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출문제의 추세를 보면은 다 빈출로 나오는 건 물론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데 그 앞뒤로 해서 조금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마
그 변별력을 좀 가르는 것 같아요. 합격과는 전혀 무관하겠지만 고득점으로 가는 변별력 말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맞추면 선생님들 커트라인으로 합격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면은 사실 우리가 1.5배수로 1차를 뽑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죠. 1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기출만 좀 보시면 안 되고 기출 확장까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남아있는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라고 하는 거 키워드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는 이때까지는 학생의 어떤 발음을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의 발음에 대해서 청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말 명료도는 청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정도를 평가해 주는 거고, 말 용인도라고 하는 거는 청자가 아동의 발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호감을 가지느냐. 진짜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말 용인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주관적이어서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초분절적인 요소가 많이 영향을 미친대요. 초분절적인 요소 뭐죠, 선생님? 이번에 중등 문제였는데 억양, 강세, 리듬, 장단, 고저 이런 것들이 초분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투리 같은 거 사용하는 사람이 말했을 때 청자가 느끼는 호감의 정도, 표준어를 구사했을 때 느끼는 호감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주관적이라는 의미예요. 말 용인도라고 하는 거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동이 어떤 음소에서 오류를 보이고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을 때 잘 발음할 수 있는 음소가 있으며, 이런 평가를 했다면 저 학생이 딱 하나만 오류를 보이지 않겠죠. 발음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꽤 다양한 음소들에서 문제를 보일 텐데, 목표 음소를 설정할 때 무엇을 먼저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직 기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제시문에서 언급된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거는 아동의 연령, 시옷음소는 몇 세 이상? 6세 맞아요. 6세 이상. 니을은 5세 때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학생이 지금 만 4세인데 시옷음소를 목표로 잡으면 어때요? 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소의 빈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지도하게 되면 뭐가 높아지게 될까요? 청자가 듣는 명료도가 높아지게 돼요. 아동의 발음에서 이러한 빈도가 높은 걸 먼저 지도하게 되면 듣는 청자가 명료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자극 반응도가 높은 것 먼저 지도할수록 조금만 단서를 줘도 아동이 잘하겠죠. 그래서 먼저 선정해서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조음 오류를 보여요. 그런데 시옷 음소를 절대 발음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읒 음소는 어떨 때는 발음하고 어떨 때는 발음하지 못해요. 둘 중에 뭘 먼저 가르치실래요? 왜요?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거죠? 보다 적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음소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지읒 음소는 어떨 때는 발음한다는 건 아동이 발음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지만 일관적이게 발음하지 못하는 거를 먼저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일관적인 오류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문 문장의 정의와 원인과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보실게요. 교재로 이제 오세요. 페이지 8쪽입니다. 자, 보시면 꽤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10년도면 객관식일 때인데 그때는 이렇게 장트법과 관련해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장트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이루어져 있었죠. 말장애와 언어장애여서 언어의 수용은 어떤 능력이에요? 초등 선생님들 이런 용어 익숙해지는 게 시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재수 이상희 선생님들은 그냥 이제 막 무의식적으로 듣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건 말을 수용한다는 거니까 이해한다는 거죠. 수용. 표현은 뭐예요? 말을 산출하는 거죠. 맞아요. 표현. 그래서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말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동의 지능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학생, 즉 단순 언어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장애. 다음에 조음, 유창성, 기능적인 음성 장애라고 하는 말 장애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이거 보지 말고 한번 말해 보시면 선별 및 진단 검사 영역은 구음언, 구문 검사, 음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 다 외우셨네요, 벌써. 네, 이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아니지만 학습장애 진단평가 영역 이렇게 해서 21년
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진단평가는 장애 영역 나올 때마다 조금씩 외워주시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이런 것들은 특히 구음원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냥 사실 세부적인 내용 잘 기억 못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입에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구음원, 구문검사, 음음검사, 언어 발달검사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단순 언어장애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언어 이외에 다른 발달 영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특히 지능에는 우리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좌뇌는 어떤 영역에 주로 관장하죠? 언어요, 언어. 우뇌는 비언어성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우뇌예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예술가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의 특징이 있는, 언어의 강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언어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비언어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성 지능은 정상 범위다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단순 언어 장애를 볼 때 이거 진단 기준 되게 중요해요. 언어성에는 좌뇌에는 문제가 있지만 우뇌에는 손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장애와 읽기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단순 언어장애는 언어에 문제가 있는데 지능이 정상이잖아요. 초선생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학습장애의 정의 자체가 학습에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능도 정상, 그다음에 가정 환경이나 학교 환경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학습에서의 문제를 보이는 거 학습장애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 언어장애가 비슷하죠. 다른 거 다 정상인데 언어에만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학령기 때는 이렇게 진단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굳이 선생님들은 학습장애냐 의사소통 장애냐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진단받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미, 구문, 화용 영역이 모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미론적인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구문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화용, 대화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10년도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 글자가 너무 작죠, 선생님? 네. 근데 최대한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보고 싶어서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1, 3월 달에는 일단 책 날개로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접하고 이제 4, 6월 달부터는 기출문제 직접 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장특법에서 의사소통 장애 선정 기준 중에서 언어의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학생 뭐였죠? 단순 언어 장애죠. 단순 언어 장애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적어도 언어 장애가 아닌 말 장애 유형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때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너가 말 장애와 언어 장애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아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조음 발달에 어려움이 있네. 조음 장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순 언어 장애는 의미, 구문, 화용 등 언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음 발달에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법, 구문 영역에 어려움 있죠. 대화할 때 화용에 어려움 있어요. 말할 때 반복, 회피 막힘 이거 뭐죠? 유창성 장애죠. 유창성 장애는 어떤 장애였죠? 말장애였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찾는 것, 언어장애가 아닌 말장애 유형을 찾는 것이 이 문제였거든요. 밑에 있는 동사의 과거형과 같은 활용형은 또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구문론적인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워딩, 이거 조금 중요해 보여요. 1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봤을 때 다 버리셔도 괜찮은데 단순 언어 장애에서 밑에 있는 거, 언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조음음은 장애 들어왔어요. 말장애에서 첫 번째고요. 말장애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조음음은 장애, 유창성 장애, 운동말장애, 그다음에 음성장애 이렇게 있었는데 조음음은 장애가 가장 빈출이에요. 그 다음이 유창성 장애고요. 그래서 조음음은 장애 잘 보셔야 돼요. 조음음은 장애 아까 우리가 4가지 어떻게 봤죠? 정의, 원인, 진단,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중재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 원인, 진단 먼저 보실게요.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의 문제인데 발음을 조금 특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말소리 산출, 말 산출의 문제, 말소리 산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말소리 산출 문제, 즉 발음의 문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밑에 있는 3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런데 임상 현장, 즉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 뭔가 발음이 이상한데 이 아이가 조음장애인 건지 음운장애인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조음장애, 이거 밑줄 긋지 마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조음장애와 음운장애를 나누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음, 음운장애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어때요? 구분하지 말자. 그냥 말소리 장애라고 부르자. 라고 최근에는 불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음장애와 음운장애, 임상 현장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조음장애, 음운장애는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른 그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외워줘야 돼요. 이게 기출 문제였고요. 조음장애라고 하는 건, 음운장애라고 하는 건 둘 다 똑같이 발음의 문제, 말소리 산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음장애는 화자의 운동적, 즉 말 산출 기관, 뭐가 있죠? 입술, 혀, 구개, 턱 이런 말 산출 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생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음운장애는 다 정상이에요. 혀도 정상, 입도 정상, 다 정상인데 화자의 언어적인 차원, 즉 언어의 사용 규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좀 달라요. 그 특징을 좀 비교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조음장애는 아까 뭐라고요? 화자의 운동적, 생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음운장애는 화자의 언어적인 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 산출 기관의 이상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음운장애는 음운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거. 이거 좀 말 안 외워지는데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네, 조음장애는 말 산출 기관의 문제, 음운장애는 음운 지식이나 음운 능력에서의 부족.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기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쉬웠다는 평이 많았어요. 선생님들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워딩이 중요했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나왔던 부분은 선생님들 좀 정확한 워딩으로 자신의 말로 외우시지 말고요. 자신이 이해한 대로 쓰다 보면은 사실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과 이걸 채점하는 채점위원은 달라요. 채점위원은 선생님 합격하시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채점위원 가실 수 있거든요. 4년이라고 하는 경력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1년만 지나도 특각 다 까먹으시잖아요. 선생님 합격하시고 나 채점위원 한번 가봐야겠는데 라고 신청하셔서 갔을 때 기억나실까요? 아니죠. 모범 답안만 보고 채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딩대로 쓰지 않으시면 그 선생님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다른 선생님이 이해한 어떤 단어는 틀렸다고 채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딩으로 외우는 게 안전한 이유는 출제자와 채점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의도를 읽어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딩대로 암기하시는 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조음장애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발음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음에 오류를 보이고 그 특정 음을 일관성 있게 쭉 발음 못할 거예요. 키워드 기억하세요. 특정 음에서 일관적인 오류. 이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반면에 음운장애는 언어적인 전혀 발음의 문제, 전혀 기관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언어적, 음운적인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오류, 다양한 오류를 보일 수 있고 그 복합적인 오류에서도 비일관적으로 보여요. 지읒 음소를 어떨 때는 발음했다가 어떨 때는 발음하지 못했다가 이런 식으로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인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보실게요. 근데 이 문제는 유아 문제였는데 기출문제가 조금 그 당시에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어장애 유형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음음운 장애는 어디예요, 분류가? 언어장애가 아니라 말장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고 그냥 그때는 우리 이렇게 이해했어요. 유아 문제니까 조금 간단하게 나왔겠지.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사소통 장애 유형을 쓰시오라고 그냥 바꿔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보시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즉 조음음운 장애구나 라고 하는 거 캐치하실 수 있었어요. 조음음운 장애다. 제가 글자를 잘 못 써요. 조음음운 장애다.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건 조금 해석해 보시면 뭘까요? 친구들이 청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 말 명료도에 해당하죠. 말 명료도가 낮아요. 발음에 문제가 있다 보면 청자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데 유형을 쓰는 거다 보니까 조음음운 장애 발음이니까 그냥 쓰셔도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풍선을 푸선 지금 이응이 생략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탕을 아탕 지금 시옷이 생략됐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음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생략하는
계속 지속적인 오류를 보이는 조음 장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 조금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보시면 시옷을 어떨 때는 발음하고 있고 여기서는 발음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앞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오류를 보인다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음 장애에 가까워요. 특정음, 생략이라고 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음 장애라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 선생님이시라면 그냥 조음 음운 장애 복합 쓰셔도 되겠지만 중등 선생님이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음 장애는 말 산출 근육 기관의 문제로 특정음에서 일관적인 오류, 음운 장애는 음운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복합음에서의 비일관적인 오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조금 난해한데 선생님들은 문제를 푸실 때 키워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오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조음 장애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인데요. 원인 아까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선생님? 기질적과 기능적. 시험제 나왔던 거는? 기질적 원인, 오케이. 맞아요. 기질적 원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 명확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음 기관의 구조 결함. 조음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엄청 많아요. 입술, 혀, 치아와 턱, 구개.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발음을 하려면 입술, 그다음에 입 안에 있는 혀, 그 다음에 치아, 이빨, 이도 영향을 미치고 구개, 그 다음에 턱 이런 것 전부 다 발음에 영향을 미쳐요. 이러한 조음 기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정음을 아예 발음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경험이신 선생님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약간 대설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혀가 너무 길어요. 발음이 불명료하죠. 그런 혀의 길이도 이러한 발음에 문제를 미칠 수 있고 그건 바로 기질적인 원인이죠. 혀의 구조적인 결함. 설소대가 너무 길거나 짧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상조음이라고 하는 거 딱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긍정적일 것 같지 않나요? 학생이 뭔가 잘하지 못하는 발음을 보상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건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보상조음이라고 하는 건 아동이 어떤 아까 조음 기관 뭐가 있었죠? 입술, 혀, 구개, 턱, 치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특정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형태의 발음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발음을 하다 보면은 버릇으로 잡게 되고 이러한 나쁜 조음 오류의 어떤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상조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어떤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음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스스로 개발한 어떤 형태를 보상조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말 명료들을 오히려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발달이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약간 틀린 것을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상조음을 발달시킨다라고 하면 틀렸죠. 보상조음은 이러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고은 교수님 책에서 조금 추가된 문장이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조음은 말의 명료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즉 듣는 사람이 어떤 이해 정도를 저하시키고 말 산출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어떤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조음은 최소한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도록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조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말 산출 기관의 문제 때문인 거죠. 조음 기관의 문제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발음하려고 아동이 개발한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다 쓰셨죠, 선생님? 혹시나 잘 못 쓰시면 핸드폰으로 빠르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끝나고 저한테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기억을 세 가지 쓰시오. 기억이 뭐였어요? 조음 음운 장애에서의 기질적인 원인 세 가지 이렇게 물었던 문제예요. 일단 밑에 있는 거 더 보실게요. 청력의 이상. 왜 발음의 문제인데 청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혹시 그 학부 때 친구 중에서 동기 중에서 청각장애 학생 없으셨어요? 그 약간 선천성 청각장애 학생을 보면 발음이 좀
되게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발음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력에 이상이 있으면 발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원인이 뚜렷하죠. 그래서 기질적인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음에 대해서는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유사하게 따라하려고는 하지만 그 발음이 불명료한 거죠. 그래서 청력의 이상, 청각장애 학생도 그러한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 원인을 우리는 기질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경조절장애, 신경계 조절장애, 중추신경장애, 아까 마비말장애와 말실행증은 어떤 장애로 인해서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중추신경계 장애 맞아요. 여기에 분류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 기질적 원인 3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조음기관의 구조적인 결함. 두 번째가 청각장애 학생, 청력의 이상. 세 번째가 신경계 조절장애 또는 중추신경계 장애. 이렇게 3가지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괜찮으실까요? 예전에는 선생님 어떤 강론책에서는 이걸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쓰시는 분들 절대 안 돼요. 3가지 원인 쓰라고 했으면 좀 큰 카테고리를 쓰시는 것이 맞지, 여기 안에서 3가지 쓰고 계시면 사실 1점도 못 받으실 거예요. 1점짜리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크게 큰 카테고리를 쓰시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조화 가실 필요 없으세요. 아까 표시했으니까 운동 말장애는 아까 여기에 조음우문 장애 포함되기도 한다. 기질적인 원인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예요. 괜찮으실까요? 이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마비말장애와 말실행증은 조금 이따가 운동말장애 파트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이 여기에 기질적 원인에 포함되기도 한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 장애라고 하는 것, 기능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음의 문제를 보일 수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낮은 지능, 아동의 지능이 낮아서 발음의 불명량을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선생님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청력과 청지각은 다르고 오늘 그 청지각과 청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용어가 발목을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청력은 뭐예요? 듣는 거. 그래서 들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한다면 청지각은 들을 수는 있어요. 청력 기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소리는 다 들어요. 하지만 들려온 소리를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되게 특이하죠. 청지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청력 기관엔 전혀 문제가 없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청력은 정상인데 청지각, 즉 들려온 소리에 대해서 이 학생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청지각과 관련된 문제라고 부르고,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요. 청지각은 중추신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생의 어떤 ADHD, 단 동반 장애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발음을 모델링 보지 못했거나 뭐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보이는 거라서 기능적인 원인을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선생님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조음우문 장애의 원인이 크게 기질적과 기능적 나뉘어져 있고, 기질적이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중요하겠구나,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원인 끝났어요. 진단 넘어가실게요. 진단에서는 이번에 중등 기출문제에서 유탭이 나왔어요. 우리말 조음, 음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진단평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오늘은 보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진단평가 가서 한 번 더 볼 거라서 그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 넘어오시면 됩니다.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단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죠. 아까 제가 여기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6개 외우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자음 정확도였고, 두 번째가 이제 개별 음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음소에서의 공통적인 오류 패턴인 음운 변동 분석. 세 번째가 시옷 리을 뭐였죠? 발달 연령 오케이. 네 번째가 작년에 중등에서 나왔던 거. 자극 반응도 오케이. 다섯 번째가 오류 자질은 거의 깍두기예요. 거의 안 나와요. 여섯 번째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맞아요. 청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6가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개별 음소의 정확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긴 한데 그냥 이거예요. 유탭이라고 하는 게 조음, 음운에 대한 평가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음소 있죠. 브, 뿌, 프, 느, 자음에 대해서 학생이 발음할 수 있으면 플러스, 발음하지 못하면
이렇게 공표를 치고 학생이 특정 발음을 시옷을 해야 되는데 지읒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대치된 음소를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유탭의 평가 방법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아동이 총 이러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정발음했는지를 구하는 게 자음 정확도예요. 반면에 음소 오류 빈도는 뭘까요? 오존 발생 빈도는 똑같죠, 선생님. 그냥 뭐에 초점을 두느냐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개수에 학생이 정반응한 게 아니라 틀린 개수를 구하면 그냥 오존 발생 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똑같기 때문에 둘 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정발음한 거를 볼 거냐? 그러면 자음 정확도를 보는 거고요. 난 틀린 게 몇 퍼센트인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존 발생 빈도를 구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는 거고 결과는 거의 똑같다. 해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혹시나 초수 선생님들 용어에 어려움 있으실까봐 정리해왔어요. 어두, 어중, 어말. 그 다음에 초성, 종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탭에서는 이걸 조합했을 때 딱 4가지가 나오거든요. 평가하는 기준이.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어중, 종성, 어말, 종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어두라고 하는 건 말의 처음이죠.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의 끝이고요. 어중은 무조건 초성 어두와 말 사이에 있는 걸 전부 다 어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두에서의 첫 번째 음소를 초성,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말에서의 가장 마지막 음소를 어말 종성, 그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중이에요. 그래서 밥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뭘까요? 어두예요? 아니에요. 밑에 내려가는 순간 전부 다 어중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의 처음 초성. 그 외에는 전부 다 중이고요. 말의 가장 끝에서의 종성만 어말 종성. 이 4가지밖에 조합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어두와 어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어중. 괜찮으시죠? 어중은 초성도 있고 종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4가지 조합으로 유탭에서는 분류해서 평가를 한다. 해당 음소가 어두 초성이냐, 어중 초성이냐, 어중 종성이냐, 어말 종성이냐 이 4가지로 평가하는 것을 유탭 평가이고 그걸 통해서 자음 정확도를 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엄청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험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구하시는 거고 이렇게 개별 음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뭘 보고자 하는 거냐?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아시는 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 4가지는 뭐가 있죠? 맞아. 이거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는 생대, 외첨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생략, 대치, 첨가, 왜곡이라고 하는 개별 음소에서의 정확도죠. 이거 나중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와 음운 과정에서의 오류 형태 묻는 게 좀 달라요, 선생님. 그쵸? 개별 음소에서의 오류 형태면 생대 외첨인 거고 해당하는 공통된 어떤 오류 패턴의 특징을 묻는다. 음운 변동에서의 오류 형태를 묻는다라고 하면 보통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이렇게 묻는 문제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제목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생략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특정 음소를 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아과. 우리 한국어에서는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걸로 쳐요. 그래서 시옷을 발음해야 되는데 아과라고 말하는 것은 시옷이 생략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리를 둘이라고 하는 것도 리을이 생략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생략이라고 불러요. 생략 다시 한번 말해보시면 발음해야 될 특정 음소를 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버리거나 음가가 없이 발음하는 것. 첨가는 필요 없는 음소를 추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지라고 말할 텐데 알레레지 이게 첨가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첨가예요. 이건 어렵지 않고 전우화에서도 전화 대신에 우가 첨가되었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어요. 대치가 진짜 중요하고 보시면 대치에서의 기출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치와 왜곡은 한 끗 차이거든요. 어떤 기준일까요? 다르게 말했는데 그게 단어가 되면 대치. 특정하게 맞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으면 왜곡이에요. 그래서 대치는 목표음이 다름으로 바뀌는 건데 자신이 발음하기 어려운 음소를 발음할 수 있는 음소로 산출하는 것이 대치. 반면에 왜곡은 목표음소를 다르게 바꿔 말했는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단어로 바꿔 말한다면 이것은 왜곡이에요. 대치된 음소를 찾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과대 비음으로 말한다거나 뭔가 콧소리가 첨가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우리 번데기 발음 이렇게 대치한다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왜곡이에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번데기 뿌뜨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치한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왜곡인 거죠. 그래서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는 생략, 대치, 왜곡, 첨가 이 4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음운 변동 분석이에요. 딱 하나의 음소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오류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오류의 변동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의 똑같은데 보시면 왜곡은 분석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아까 생략, 첨가, 대치와 관련해서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라고 보는 게 이제 음운 변동인 거예요. 개별 음소를 분석했어요. 근데 개별 음소만으로는 정확한 정보, 패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생략, 첨가와 관련된 음운 변동 패턴, 대치와 관련된 음운 변동 패턴을 보는 거라서 선생님들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요. 대치에서 항상 자주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아까 나와드렸던 추가 자료에 보시면 여기 표 제가 조금 실어드렸어요. 달라지는 것 조금만 같이 보실게요. 쌤은 이 자료 좀 펴주세요. 저는 교재에 붙여왔어요. 네, 봐주시면 이게 2판이었거든요. 고은 교수님 2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치에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동화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예전 교재에서는 그리고 기시금과 긴장음 이렇게를 동화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최근 3판에서는 이게 따로 나왔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위에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치 음운 변동은 크게 좋은 위치,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동화와 그 다음에 기시금과 긴장도라고 하는 걸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시금과 긴장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이 용어를 좀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완음, 기시금, 긴장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완음은 평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는 평음이에요. 그런데 뭔가 바람 소리가 추가된다. 기시금, 기음 또는 격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읍에 바람 소리가 추가된 거 프가 되는 거고요. 긴장음, 된소리음화 된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긴장음 또는 경음이에요. 브, 프, 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선생님들 이제 이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긴장음, 기시금, 이완음 이렇게. 한 번만 더 불려볼까요? 이완음, 기역은 기시금으로 뭐죠? 크, 오케이. 긴장음으로는 끄, 맞아요. 시옷은 기시금은 없죠. 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읒은 즈쯔 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더 있나요? 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쵸? 이 음소들만 기시금, 이완은 기시금, 긴장음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용어 조금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긴장음화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기시금화 되었다 또는 탈기시금화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다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이제 고은 3판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따가 해보실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아마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국어의 자음 분류표를 외우셔야 되죠. 아마 저의 교재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어려우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대부분 교재는 이걸 먼저 배우는 내용이 나오죠. 언어의 발달, 언어의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화용론까지 배우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일단 시험인 거잖아요. 우리는 언어의 발달 구조를 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험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뒤 내용을 빼버렸어요. 저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자음을 분류할 때의 기준은 위치와 방법으로 먼저 해요. 그래서 좋은 위치는 발음이 되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 양순음은 양 입술 사이에서 나는 거죠. 우리 한국어에서는 무, 브, 양 입술이 붙었다는 소리를 말해요. 두 입술 양순음. 치조음은 혀 끝이 그 앞니빨 뒤쪽을 치는 음들을 말해요. 스, 드, 느 한번 발음해 보시면 그 앞니 뒤쪽에 혀 끝이 닿거든요. 그것이 치조음. 경국의 음은 우리 입 천장의 약간 중간에 혀의 중간이 닿는 부분이에요. 우리 입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혀의 중간이 이렇게 닿는 것이 경국의 음이에요. 그래서 즈. 우리 한국어에는 유일한 경국의 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기 쉽죠? 즈밖에 없어요. 영국의 음은 그, 응 밖에 없어요. 기역과 이응. 성문음은 또 하나밖에 없죠. 흐. 성문음에서 나는 소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수음 순서대로예요.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성문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좋은 방법은 파마파 비유 다들 이렇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파열음이 똑같이 폐쇄음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죠. 폐쇄음 또는 파열음, 파, 마파, 비유 이렇게 그냥 나중에는 그냥 완전 다 외워버리는데 이 표 선생님 오늘 외우시는 거 확인하고 가셔야 되죠. 아마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꼭 외우고 가세요. 파열음은 소리가 팡 터지는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브, 드, 그 이런 소리는 소리가 뭔가 터지는 파열음이 되는 거고요.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리가 마찰돼서 소음이 나는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찰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파찰음은 하나밖에 없죠. 한번 막혔다가 지속되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즈밖에 없어요. 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막혔다가 팡 터지면서도 즈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파찰음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비음 같은 경우에는 콧소리죠. 구강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음이 이렇게 코로 나오는 소리로 무, 느, 응 밖에 없고요. 유음은 혀 양옆으로 나는 소리를 말해서 르밖에 없어요. 르 발음해 보시면 혀가 되게 이렇게 뒤로 꺾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양 입술로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표를 그리시게 될 건데 저는 이거를 그냥 두 문자로 따서 외웠어요. 그래서 바, 다, 가, 서, 하, 자, 물, 놀, 이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위치 조금 기억해 주시고 한번 10초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인출해 봅시다. 10초 지금 보세요. 시작. 바로 그려볼게요, 쌤. 10초 보고 계시죠? 지금 다 안 보시는 분들 다 외우신 거죠? 두둔.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오케이, 한번 외우셨을까요? 바다 가서 하자 물놀이를 이에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좋은 위치는 순서가 첫 번째가 오케이, 양수는 그 다음은 치조음, 그 다음은 경국의 음이 먼저죠. 여기가 좀 단단하고 저기 뒤로 갈수록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단단한 거, 연국의 말랑말랑한 거. 그 다음은 성문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흐흐흐 이런 거죠. 방법으로는 소리가 막히는 거 맞아요. 파열음 또는 폐쇄음. 그다음에 마찰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파마파 비유 잘 외워놓고 시험장에서 갑자기 마파파 비유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틀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외우셨다면 정확하게 파마파 비유 항상 인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마파파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폐쇄음인데 마찰음 쓰고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쉽죠. 그런 문제들. 다음에 여기는 파찰음이죠. 맞아요. 폐쇄음과 마찰음이 합쳐진 거 파찰음. 그 다음은 비유. 이거 처음에 힘드실 텐데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라서 어차피 외우실 거라서 그냥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바. 그 다음에 다. 기역은 어디예요? 다들 여기죠. 가. 그 다음은 치조음의 마찰음이 뭐예요? 서. 그 다음은 성문음의 마찰음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거. 하. 그 다음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 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비음은 무, 느, 으 밖에 없는데 여기가 무, 양수는 무. 그 다음에 느. 그 다음에 연구계죠. 맞아요. 그 다음에 유음은 어디예요? 르르를 발음해보면 맞아요. 치조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치로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서 바로 그냥 표 그려놓고 하시는 게 가장 안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바, 다, 가, 서, 하, 자, 물, 놀, 이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다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외웠고요. 뭐 다른 어구 만들기도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든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꼭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외우신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아까 자음 분류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걸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밑에 있는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기에요. 자, 리을에서 나타난 조음 페이지는 16페이지 4번의 1번 문제예요. 조음 오류 현상을 쓰시오. 그리고 음운 변동의 조음 위치 측면에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해당하는 위치가 조음 음운 장애에서 평가 기준에서도 찾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음 오류 현상은 뭘까요? 아까 개별 음소에서의 조음 오류 형태죠. 네 가지 뭐였죠? 생략, 대치, 첨가, 왜곡 중에서 찾는 거였어요. 자, 보시면 고음 인형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돔 인형이라고 말했대요. 기억을 디귿으로 뭘 한 거예요? 대치, 오케이. 대치 찾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음운 변동, 즉 해당하는 오류의 패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기준을 정해줬죠. 우리 아까 자음을 분류할 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있었잖아요. 조음 위치예요. 조음 위치는 뭐가 있었죠? 양수는 양치, 경연성 이렇게 또 외웠었는데 양수는 치조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성문음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은 아까 뭐였죠, 선생님? 표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경구개음에서 디귿은 뭐예요? 치조음. 그러면 기억에서 디귿화 되었으니까 치조음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게 바로 음운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더 풀어보면 바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려오셔서요. 여기 한번 풀어보실게요. 17페이지에서 5번 문제입니다. 5번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대치 오류 유형을 한 가지 쓰실 거예요. 대치 오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오류의 현상을 보이는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전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두전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지읒에서 디귿. 그 다음에 공부라고 말해야 되는데 동부라고 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지읒은 조음 위치와 측면에서는 뭐였죠? 조음 위치, 지읒 하나밖에 없는 거. 경구개음이었죠. 조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파에서 파차름이었죠. 괜찮으세요? 유일한 한국어 음소로 이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은 뭐였죠? 맞아요. 조음 위치에서는 치조음, 그 다음에 조음 방법에서는 파열음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 달라요, 지금. 그쵸? 그래서 치조음화 되었다, 파열음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파찰인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파열이고요. 다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치조음화, 파열음화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 찾아야 되니까 기억 하나 더 해봐야겠네요. 기억의 위치는 뭐였죠? 연구개음, 방법은 바로 폐쇄음 맞아요? 오케이. 디귿은 뭐였죠? 치조음, 폐쇄음, 파열음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공통되는 건 뭐예요? 치조음화, 조음 위치에서 분석하는 거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들 여기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날개에서. 여기 엄청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진짜 빈출되는 거고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려면 이거를 외우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추가해가지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봤으면 됐는데 최근에 기출문제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여기도 좀 추가해야 되거든요. 이와는 기식음, 경음이라고 하는 걸 좀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쉽더라고요. 같이 한 번만 풀어봅시다. 자, 땅콩을 강공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바뀐 게 뭐죠? 쌍디귿이 기역으로 됐죠. 그 다음에 키역이 기역으로 됐어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디귿이 기역으로 간 거는 조음 위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치조음에서 연구의 음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조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역이 키역된 거니까 똑같죠. 둘 다 폐쇄음화 또는 파열음화예요. 그런데 이제 기식음 측면에서 보자고요. 크는 기식음이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와는 기식음, 긴장음. 용어가 잘 안 붙네요. 그런데 기역은 이완음이죠. 없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탈기식음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기식음에서 없어졌으니까 탈기식음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똑같으니까 분석할 필요 없고 좋은 위치 측면에서는 연구계음화되었고 여기에서는 탈기시음화되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시음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긴장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구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지읒을 이응으로 그 다음에 기역을 쿠로 발음하고 있죠. 장구인데 앙쿠 기역이 키읔화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좋은 위치 측면에서 어떻게 된 거죠? 유일한 경구계음에서 응은 어디죠? 경구계음화 된 거네요. 괜찮으세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연구계음화 된 거죠? 기역이랑 같이 있는 거. 다음에 좋은 방법은 파찰음화에서 얘는 뭐예요? 파마파 비음 맞아요? 오케이. 다음에 기 장구에서 크 되었다. 이거는 맞아요. 얘는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는 다 똑같죠. 반면에 기시금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시금이 없었는데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기시금화 되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기시금화 되었다 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마 생략이라고 본 것 같아요. 생략. 이건 음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가를 분석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음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략. 아까 우리 알고 있는 생대 외첨 중에서 생략이 되는 거고 이거는 분석하지 않고 그러면 분석하고 생략 여기서는 비음화 되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략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답도 생략이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생략. 여기는 기식음화 되었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등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기식음화, 긴장음화 이런 거 쓰는 거. 초등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유아 선생님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하는 부분 작년에 개정된 고은 교수님이 명확하게 이 부분 중요하다고 아예 책도 변화해서 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자, 교재 넘어갈게요. 다음에 발달 연령은 진짜 별거 없죠. 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 밑에 있는 표 보시면요. 시옷은 완전 습득 단계가 만 6세 이상이에요. 다음에 리을은 숙달 단계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원래 더 연령이 올라가면 리을을 완전 습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리을은 그렇지 않아요. 습득 못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스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 선생님은 리을은 만 5세 때 숙달하고 시옷은 6세 때 완전 습득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유아 선생님들만 엄청 어린 유아기, 영아기 때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게 뭐예요? 프무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이런 거 제일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파파파파파 이런 거 먼저 하는 거가 아이들의 옹알이에서 가장 먼저 습득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그래서 유아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학생의 연령이 주어져 있죠. 만 4세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학생에게 리을, 이건 몇 세에 습득 가능하다고요? 5세. 그러면 발달 연령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 4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5세 정도 아이일 텐데 다양한 연결어미,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어미 사용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과 3번이었고 공통적인 오류는 학생의 발달 연령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유아 제외하고 초중등에서는 너무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긴 쉽지 않고요. 네, 학생에게 맞는 발달 연령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 선생님들은 이 문제 기반으로 해서 좀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째인 거잖아요. 10년 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넘어갈게요. 자극 반응도 중등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중등에서 17년도에 나오고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자극 반응도는 그냥 이 워딩 그대로예요. 선생님 워딩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극에 대해서 자극을 주었을 때 아이가 반응하는 정도를 보는 것으로 자극 반응도가 높을수록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겠죠. 아동이 조금만 단서를 줘도 잘 반응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 오류를 보인 음소에 대해서 교사가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단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단서를 주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정도를 보는 것이 자극 반응도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마치시고 꼭 한번 이 정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17년도에
기억에서 설명하는 것에 명칭 쓰는 것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교사가 단서를 주거나 청각적, 시각적 어떤 단서를 주었을 때 학생이 얼마나 유사하게 정조음할 수 있는지 정도를 보는 니은의 검사 들어갈 말은 뭐죠? 자극, 반응도 검사였어요. 되게 쉽게 나왔었죠. 이거는 그냥 17년도 문제를 거의 똑같이 낸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었고요. 오류 자질 분석은 보시면 오류 음운 변동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질 분석은 여기선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변별 자질 분석할 때 오히려 문제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보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라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이거는 듣는 사람, 청자의 주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 명료도는 이해한 정도, 말 용인도는 호감의 정도예요. 호감의 정도는 더 주관적이어서 이제 초분절적인 요소, 억양, 강세, 리듬, 사투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분절적인 요소는 혹시나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재수 이상희 선생님들이 이 용어 아셔야 되죠. 초분절이라고 하는 건 억양, 강세, 리듬, 장단, 고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분절적인 거예요. 말의 수반에서 전달하는 건데 딱히 막 끊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분절적인 요소는 뭘까요? 딱딱딱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 자음과 모음을 분절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이 자음과 모음을 표현할 때 뭔가 억양, 강세, 리듬, 장단, 고저 이렇게 말의 수반에서 전달하는 거를 초분절적인, 분절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건 내일 배울 것 같아요. 언어의 요소라고 해서 준언어적 요소에다 적어는 둘게요. 이렇게 초분절적인 요소가 호감의 정도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목표 음소 설정 시 고려사항은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지문에서 언급된 적은 있었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동이 해당 음소를 습득할 연령이 되었는지 발달 연령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극 반응도는 어때야 돼요? 높은 거 먼저. 그 다음에 오류를 보이는 정도는 일관적인 거, 비일관적인 거? 비일관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연빈.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음소의 빈도가 높은 거 먼저 또는 덜 높은 거 먼저? 너무 쉬웠죠? 폐쇄형 질문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높은 거 먼저 지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가 높아진다고요? 청자가 듣는 기준인 말 명료도가 높아져요.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소를 먼저 가르치면 당연히 말 명료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빈잡이 이렇게 외워주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냥 막상 우리 나중에 좀 개수로 외우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두 문자가 저는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무수히 반복해 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이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 한 번만 정리하실게요. 단거나 노트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선생님들 아마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는 더 이상 잘 보진 않으실 거예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지만 아마 이제 서답형으로 바뀐 이후에 10년도에 한번 나왔었지만 10년도 문제는 그거였거든요. 객관식에서 낼만 했었지 서답형 문제에서는 이 정의는 내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선생님의 기본 지식인 거죠.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면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나뉘어져 있고 말장애에는 뭐가 있고 언어장애는 뭐가 있다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굳이 체크 안 할게요. 빈출은 아닙니다. 이제 조음음운 장애가 말장애 유형에서 첫 번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여기 평가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한 번씩 나왔던 것이 조음장애와 음운장애 비교하는 거. 조음장애는 뭐였죠? 어디의 문제? 화자의 운동적, 생리학적 문제. 그래서 말 산출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게 조음장애. 그래서 어떤 특징? 특정음에서 일관적인 오류. 음운장애는 화자의 언어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음운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 그래서 어떤 특징? 맞아요. 복합음에서 여러 가지 음소에서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이는 것. 두 가지 비교하시는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원인에 있어서는 기능적은 벌써도 괜찮아요. 이건 너무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기질적인 원인. 세 가지 뭐였죠? 맞아요. 좋은 기관의 구조적인 결함. 혀, 입술, 턱, 구개 전부 다 좋은 기관. 좋은 기관의 결함 중에서 아동이 자기도 모르게 개발한 오류의 형태는 보상조음이라고 하는 것. 보상조음은 적절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청각장애 학생이 보일 수 있는 청력의 이상. 세 번째가 중추 신경계 조절 장애로 인한 거. 그래서 말 운동장애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평가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사실 여기예요. 그쵸? 그래서 의문 과정의 오류 형태 중에서 여기 선생님들 교재는 아마 표 교체 되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여기가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표로 정리해 드렸거든요. 여기 오늘 가셔서 딱 잘라서 거기만 새롭게 붙여주시면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대치에서 저희가 아까 봤던 좋은 위치에서는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성문음 구분하는 거. 좋은 방법은 파마파 비유. 좀 동화는 선생님 시험도 잘 안 나와요. 동화는 나왔을 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동화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예시 정도만 혹시나 복습하실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 가장 이번에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게 긴장음과 기시음이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화는 기시음, 긴장음이라고 하는 거 용어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18년도 초등 문제 우리 방금 풀었던 장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극 반응도 중요했었고요. 중요한 거 체크, 빈출되는 거 체크할게요. 아마 이게 내일 형성평가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목표물 설정 시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연빈, 자비 이렇게 해서 한 번쯤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엔 탈기출인데도 완전 뜬금없는 신강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기출에서 앞 뒤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시문에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잠시 끊고 저희 치료 접근법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